1985년 12월 2일 새벽 4시 30분경 뉴밀포드의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다이애나라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알렸죠. 다이애나는 친구들과 밤새 놀고 돌아왔고 어머니는 사업차 출장을 나가 일을 보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65세의 에버렛은 잠옷 차림으로 부엌과 복도 사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에버렛의 몸에서 27개의 자상이 발견되었고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혈흔이 묻은 2개의 신발 자국은 거실과 위층 침실까지 집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버렛의 침실에 있는 옷장과 서랍장은 모두 어질러져 있었고 귀금속과 캠코더, 소량의 돈이 도둑맞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강도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범인 2명이 뒷문으로 들어왔고 그때 에버렛과 눈이 마주쳤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에버렛은 복도에서 2 사람을 가로막고 최선을 다해 저항했을 것입니다. 결국 범인 중 1명이 부엌으로 달려가 부엌칼을 집어들고 에버렛을 살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잔인하게 보였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수사 경험을 토대로 범인들이 에버렛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이웃들을 찾아갔고 그들은 밤 12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매우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인들이 물건을 훔쳤으니 이제 그 작물을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지역 작물아비들에게 찾아가 최근 누군가 작물을 팔려고 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그들 중 1명이 당시 17세였던 숀과 18세였던 리키를 언급하게 됩니다. 숀과 리키는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았으며 도둑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숀과 리키는 작물아비에게 코카인을 구입하기 위해 캠코더와 교환하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2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일 전인 1985년 11월 29일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차가 절실하게 필요했고 결국 자동차 수리점에서 갈색 차량을 훔쳤습니다. 마침 추수감사절 주말이었고 리키는 어머니를 만나러 숀과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뉴햄프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차가 눈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었죠. 그들이 어렵게 그 차를 꺼냈을 때 머플러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고 3 사람은 힘을 합쳐 머플러를 제거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차량은 움직이는 소음기로 변신하고 말았죠. 또한 2 사람은 그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2월 4일 경찰은 숀과 리키를 경찰서에 소환해 각각 따로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2 사람은 에버렛 사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죠. 그저 자신들이 훔친 차량을 경찰이 압수하게 되면 살 곳이 없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2 사람은 거짓 진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11월 29일 히치하이킹을 한 3 사람은 뉴햄프셔로 향했고 12월 2일 아침 뉴밀포드로 돌아왔다며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죠. 경찰은 숀에게 에버렛의 사진을 보여주며 고인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숀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 사람 문신한 노인이 아니냐며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에버렛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고 경찰이 보여준 사진에도 문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숀은 나중에 법정에서 문신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리키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그는 차를 훔쳤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왜 차를 훔쳤냐고 묻자 자신은 노숙자이고 집도 없기 때문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은 리키에게 범행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사진을 보자 리키는 온몸을 떨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사관은 리키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숀과 리키는 차량을 훔친 후 차 안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그 차량은 매우 더러웠었습니다. 작은 공간에는 그들이 훔친 옷과 신발, 개봉하지 않은 음식, 쓰레기와 담요, 그리고 훔친 가전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에서 에버렛의 혈흔이나 그의 집에서 훔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에버렛의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87년 가을, 리키는 교도소에서 로버트라는 동료 수감자를 만나게 됩니다. 로버트는 살해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죠. 한 수사관은 교도소에 찾아가 로버트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협상하게 됩니다. 그 수사관은 로버트에게 만약 리키가 자백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조기 석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로버트는 수사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됩니다. 리키는 교도소에서 토드라는 동료 수감자와 절친이 되었고 1988년 두 사람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또다시 절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때 그 수사관은 토드에게 접근했고 로버트와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토드 역시 수사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죠. 이로써 그 수사관은 로버트와 토드로부터 거짓 증언을 쉽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수사관은 숀 역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숀은 교도소에서 할머니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은 에버렛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었죠. 그 수사관은 숀의 통화 기록을 찾아낸 후 숀의 할머니와 친구에게 그와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친구는 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에버렛의 집에 침입했고 상대방이 에버렛을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간접 증거로 채택되었고 그렇게 숀과 리키는 에버렛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989년 4월 두 사람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두 사람은 끊임없이 항소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유죄를 선고받았고 무죄를 밝혀내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이웃 3명은 12시 10분경 에버렛의 집 근처에서 유난히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를 들었고 20분 후 그 차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에버렛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끝내 밝혀낼 수 없었고 그러므로 차가 있었던 시간이 범행 시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이웃은 유난히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 차를 보게 되었는데 그 차량의 후미등이 둥근 모양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숀과 리키가 훔친 차량의 후미등은 사각형이었습니다. 리키를 기소할 때 검찰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리키의 동료 수감자인 로버트와 토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리키가 에버렛을 살해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증언의 대가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25년 후 리키가 항소했을 때 로버트는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었죠. 또한 토드 역시 리키가 자백한 적 없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료 수감자의 증언이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숀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의 할머니와 그의 소꿉친구입니다. 숀이 유죄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그의 할머니와 친구의 증언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할머니와 그의 친구는 숀이 현장에 있었고 숀과 함께 있던 동료가 에버렛과 그의 개를 살해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에버렛의 가족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 수사관은 숀의 할머니와 친구에게 찾아갔고 숀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었죠. 따라서 두 사람은 숀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저 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국 숀이 현장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헨리는 대만계 법의학자였고 1995년 심슨 사건으로 유명세를 타기 전까지 그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숀과 리키의 몸이나 절도한 차량에서는 단 한 점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헨리가 제공한 증거와 증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헨리는 2층 욕실에서 사진을 찍었고 세면대와 수건에 혈흔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는 숀과 리키가 범행 후 이곳에서 자신들의 몸을 닦았고 그래서 그들의 몸이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당시 이 수건에 대해 감정한 적이 없었고
2008년 그 수건에 남은 얼룩을 감정해보니 혈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2명의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숀과 리키의 발 사이즈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진범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보다는 숀과 리키를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신발 자국은 수사관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곧 신발 자국은 그들의 단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숀과 리키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50년과 5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버렛의 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놀고 오전 4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그녀는 경찰의 거듭된 질문에 오전 3시 40분이라고 했다가 4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집에 도착한 후 최소 20분에서 50분 늦게 신고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날 밤 신고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전화 너머로 다이애나의 말을 어렴풋이 들었다며 이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교환원이 들은 말은 그 사람 손에 칼이 들려 있어 라는 다이애나의 말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지라며 다이애나가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혹은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다이애나에게는 리처드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리처드는 한때 에버렛의 고용인이었습니다. 당시 에버렛과 리처드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그는 에버렛에게 돈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오래전에 에버렛과 화해했었다고 주장했죠. 사건 다음 날 리처드의 동료들은 그의 얼굴에서 긁힌 자국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들은 이미 숀과 리키를 범인으로 확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애나와 리처드에 대한 추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다이애나는 새로운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죠. 1990년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다이애나는 화를 참지 못해 부엌으로 향한 뒤 칼을 집어들었고 남자친구에게 돈 안 갚으면 너도 아버지처럼 해치울 거야 라고 위협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서둘러 짐을 싸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짐을 싸던 중 지하실에서 손잡이가 없는 칼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에버렛의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고 서둘러 그 집을 떠났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다이애나의 전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러나 다이애나는 세상을 떠난 후였고 리처드 역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리키는 1997년, 2000년, 2001년 헨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검찰과 경찰은 재수사하게 되었고 앞서 언급했던 모든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숀은 2018년 가석방되었고 리키는 2019년 가석방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재심에서 두 사람은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죠. 2020년 12월 숀과 리키는 뉴밀포드 경찰 몇 명과 헨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판사는 주정부가 숀과 리키에게 최대 6천만 달러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밝혔고 2023년 9월 주정부는 숀과 리키에게 배상금 2,52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헨리는 존 베넷 램지 사건, 나무 분쇄기 사건, 오제이 심슨 사건, 스콧 피터슨 사건 등 수많은 묵직한 사건을 다루며 현대판 셜록 홈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숀과 리키에게 고소당한 후 그가 쌓아온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수건에 남아있던 혈흔은 색소로 밝혀졌고 그의 추론 역시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헨리는 고소당한 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57년 경력 동안 8,0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았고 고소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 자신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